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동관 총장님입니다. 준비된 소개 자료 함께 하신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찬송가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를 애창곡으로 꼽는 이동관 총장.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5년 동안 동행하며 위기 때 항상 기도하던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회고한다. 대통령에게는 가감없는 솔직하고 용기 있는 진언을, 언론에는 충분한 정보를, 국민과는 진정한 소통을 나누길 원했던 그였기에 늘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동아일보 기자, 대통령실 대변인, 현재는 학교의 총장이라는 역할을 넘어 또다시 도전의 시간을 이어갈 이동관 총장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자. 네, 이동관 총장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스튜디오에 지어놓고 처음 오신 거죠? 예, 처음 왔습니다. 괜찮죠? 아주 지상파 방송국보다도 훨씬 잘 만들어 놓으셨네요. 네.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굉장히 5년 동안 같이 근무를 하시고 그랬는데 네. 사람, 네. 이명박 대통령 어떤 사람이에요?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이 무언지를 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딱 발생하면 보통 이 많이 보시는 분들이 한 두 가지를 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람을 이렇게 앞에서 볼 때, 아, 저 사람 머리 뒤에 뭐가 있을까? 그것까지를 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둘러싸서, 그거를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 곤충의 보관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곤충의 보관. 예, 그러니까 겹눈이죠. 그러니까 되게 눈이 두 개 있는 것은 저희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외눈이면은 편향되고 편벽되지만. 근데 우리 이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모든 걸 다면적으로 복합적으로 보신다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랄까 하여튼 적이시고요. 그것보다 더 한 가지 큰 것은 제가 옆에서 뵀던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신앙인이세요. 모든 자기 판단과 결정을 제가 옆에서 볼 때 신앙의 기초에서 하신다 하는 게 아주 느껴지고 체감될 정도로. 근데 이동관 총장님 말이에요. 이 사이버, 앞으로는 전쟁이 그리 번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하고의 비교해 봤을 때.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예상 못했던 북한의 비밀병기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중간에도 북한이 저희 농협 등 금융기관도 공격을 했었고 또 언론기관도 공격을 했었고 그 디도스 공격도 받아서 큰 혼란에 빠졌는데 정보들은 있었지만 북한이 3만 명의 무슨 사이버 그렇죠. 공격 이 사단을 키워서 단동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든가 하는 건데 막상 이제 당하고 나서야 지금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저희가 사이버 강국이라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그런 이른바 남북 간의 사이버 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아직은 좀 덜 갖춰졌다. 저희는 그런 정예 부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죠. 물론 준비해야 될 뿐 아니고 그것이 앞으로 저는 크게 봐서 지금 이제 극동방송이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만은 북한에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 통일운동의 어떤 초석을 까는데 기독교가 역할을 하는데도 앞으로는 그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정치인이라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겠는데 무슨 네. 대변인도 하셨지만은 네. 그러면 사이버 대학 총장으로 가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저도 전혀 생각 못하고. 그렇죠. 전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길이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학위가 석사학위 수료밖에 없는데 총장가리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한류 전사들을 키우는 문화예술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총장님 계획이 뭐예요? 예, 사실은 이제 고백을 하면 오늘 제가 지역에 출마 선언을 하고 후보 등록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직을 도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바로 아까
그 이명박 그 대통령님의 그 저희가 같이 일했던 모시고 5년에 대한 평가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한 대통령의 업적이 그 재직 기간 동안에 업적을 남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뒤에 평가는 그 후계 세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이 평가되도록 또 노력하고 이어받아서 발전시켜 나가느냐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최근에 쓴 책에 부제가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로 이제 한 이유는 뭐냐면 네. 성공한 대통령이란 단순히 대통령이 되고 또 직무를 임기 중에 잘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끊임없는 과정이다. 역사와의 평가 또 그걸 이뤄가는 것은 직무가 끝나더라도 네. 계속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을 붙였고요. 제가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것도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네. 대변인, 동아일보 기자, 네. 대학 총장 이렇게 오시다가 갑자기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서 네. 사모님이 하라고 해서요, 말리세요. 다 말리죠. 왜? 왜냐하면 이게 그 본인은 그나마 무슨 사회적인 명예를 얻고 또 무슨 뭐 잘 되면 부대끼더라도 그런데 부인은 고난의 정말 행군입니다. 왜냐하면 뒷바라지 해야지 또 잘못하면 나서면 욕먹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또 욕먹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또 패가 망신하거나 가산탕진하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막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래도 불만 많지만 뭐 묵묵히 또 열심히 또 살아줘서 자녀들은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요? 왜냐하면 제 결심이 아버지 그런데 못 틀어나가려고 그랬느냐? 예, 뭐 처음엔 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멀리하고 비판하고 경원시하는 거 그 정서를 이해하지만 그러나 또 안 되는 걸 만들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의 예술이란 말처럼 그것은 정치가 또 해야 되는 일인데 다 도망가면 누가 하냐.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하여튼 열심히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 그랬더니 뭐 열심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그럼 네. 이명박 대통령하고 같이 일하시면서 네. 제일 보람됐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 총장님이.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국격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 5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면에서 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우선은 뭐 금융위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극복했다든가 뭐 하는 것들은 뭐 객관적 수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외국에 나가보면 저희가 G20 정상회담도 유치했죠. 사실 그건 뭐 여러 비사가 제 책에도 있고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에도 있지만 어떻게 보자면 그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 세계 20개국 프리미어 리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메이저 리그나 마찬가지 양고요. 그렇죠. 그 정상들을 모아서 한국에서 정상회담 한다는 건 사실은 그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좀 초를 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단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에 해관보 정상회의 할 때는 거의 50개국 정상이 대한민국에 모였지 않습니까? 뿐 아니라 뭐 녹색성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업적을 통해서 세계에 한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그래서 저희가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는데 그 구호 그대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를 빼고도 상당히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동관 총장님은 뭐 정치 보시는데 굉장히 예리할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이 이제 지나간 뭐 50년을 정치권을 보면은 네. 그래도 옛날에 뭐 이승만, 조병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쭉 신익희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그래도 뭐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쭉 거쳐오면서 지금 현재 리더를 보면은 네. 우리들이 봤을 때 저렇게 리더가 없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철학과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김영삼 그 대통령 때 사실은 청와대 출입기자를 했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일하기 전에. 그때 이제 근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죠. 장로시, 예. 예, 장로셨고요. 근데 그분도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그 과단성 있고 아주 말하자면 과감한 개혁을 하신 그 정신적 바탕을 저는 반대하고 누가 욕을 하더라도 그렇죠. 기독교적인 신앙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최근 재평가되고 있는 그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그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고 또 그런 철학과 신념으로 무장을 했었기 때문에 비록 물론 일부 그 마지막에 흠은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도 민주주의 그 공화국으로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한미 관계, 또 남북 관계 이런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죠. 예. 과오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충동을 하지 않았겠나요? 이승만 대통령 예. 주변에. 그것도 본인의 물론 리더의 책임이죠. 주변 관리를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연세가 많고.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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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동관 총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대치동 학원가에서 네. 상담실장으로 초빙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그건 들으셨다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 저는 뭐 자랑 원래 이제 뭐 부인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지만은 뭐 가끔 부부싸움도 물론 합니다. 하는데 그 저희 집사람 부부싸움은 뭐 때문에 해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자기 기대만큼 이제 남편으로서 돈을 잘 못 도움을 벌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애들 셋을 어쨌든 저기 서울에서 한국에서 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보낼 만큼 키웠다.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엔 표창과 훈장 받아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 한 명 유학 보낸 일도 없었고요. 지금도 다 대학 졸업해서 큰 애들은 직장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유학 준비하고 있고 이제 유학 준비하고 있어. 대학원 마치고 막내는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고 서울에서. 근데 그거를 뭐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국내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노하우가 쌓이니까 서초동 그 학원에서 불가피하게 학원을 안 다닐 수 없거든요. 대학 가기 위해선. 그 마지막에 그러지 말고 저 유명 학원에서 저희 상담실장 좀 하시면 안 되겠냐고 제 집사람인지 모르고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렇게 사모님 자랑을 하시면서 어디서 만나신 거예요? 아,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마음을 곱게 써야 좋은 결말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제 선배 어머님이 그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신데 외국 유학을 가셔서 혼자 계셨어요. 홀어머니라서. 근데 제가 시간이 있어갖고 자주 이제 오가는 길에 들러서 잘 지내시죠. 그리고 인사도 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바로 아파트 밑에 사는 제 따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7살 차이니까 제가 그때 군대 있을 때인데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는 결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 했죠. 근데 또 소개받아서 그 대학교 2학년 때 저는 이제 늦게 군대를 가서 군대 제대할 때쯤 만났는데 그래서 한 2, 3년 사귀다가 집사람이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선배 어머님을 이렇게 잘 또 모시니까 그런 좋은 일도 있어서 오늘 이런 또 네. 애들 공부까지 다 잘 이어졌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동관 총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부터 출석하셨는지요? 예,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청량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유명하신 청량리의 그 동도교회 그 최훈 목사님. 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처음 제가 어릴 때 거기는 그때 잠깐 여름 방학 때 그 여름 성경학교 하지 않습니까? 학예학교. 학예학교 가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례받고 저거 하게 된 거는 제가 신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아시다시피 미션 스쿨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영락교회 다니면서 거기서 세례받고 뭐 그 뒤에 이제 뭐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 책이 출판됐는데 네.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책을 네. 좀 군데군데 읽어봤거든요. 네. 근데 잘 쓰셨던데 왜들 비난들을 하죠? 글쎄요. 저도 뭐 사실은 굉장히 우리 이명박 대통령 회고록 쓰시는데 저도 이제 뭐 직접 다 제가 하진 않았지만 얼개를 짜고 뭐 토론하고 그 당시 있었던 일을 저거 하는 데는 검증하는 데는 참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만 가능하면 드라이하게 그리고 너무 민감한 거는 빼자. 네. 그렇게 이제 썼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진영 논리 때문에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비판 뭐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쓴 책과 관련해서도 심지어 연평도 포격 때 F-15K 공격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 안 돼 있었다. 라고 얘기한 걸 갖고 또 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최근에 정리는 됐습니다만, 그것도 초기에는 또 뭐 군에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군을 이간질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초계 비행 때는 처음 이제 출격할 때는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 안 한다. 근데 일부러 군을 폄하하려고 그랬다. 근데 그건 아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임전 태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상황을 저는 얘기한 거고, 그거를 이제 굳이 뭐 이거저거 구체적으로 따지면 안보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도 더 얘기 안 했고 군에서도 뭐 적절히 대응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끝냈는데, 그 뒤에 사연은 또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만. 네. 근데 요새 가장 큰 이슈가 위안부가 이제 뭐 타겟됐다고 이제 언론 보도에 보니까 외무부 1차관, 2차관이 다 그 위안부 할머니들 찾아가서 설득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조금 시끄럽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 책에도 이제 썼습니다만은 제가 2012년에 그 특임 대사를 할 때 그 당시 민주당 정권인데 일본의 사이토 쯔요시 관방부장관하고 밀사로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문안이 이번에 발표된 문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다만 이제 그때보다 조금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그 노다 당시 그 일본 총리가 그 최종 보고를 그 받고도 중의원 해산을 해버리는 바람에 무산이 됐습니다. 안타깝게. 그때 됐으면 이제 3년의 그 허비가 없었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에 합의했던 내용 중에 지금 요번에 부족했던 것은, 당시는 이제 저희가 총리가 직접 그 사죄문을 낭독한다. 정상회담에서. 그 다음에 대사가 찾아가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 편지를 전달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약화가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 합의는 현실적으로는 얻어낼 수 있는 90%를 얻어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도 이제 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가시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인 뜻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려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과감하게 정리하자. 독도는 영토 문제니까 안 된다. 위안부는 해결하자.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일본 일왕이 방한해서 독립기념관 가서 이렇게 사죄하는 것 같은 그런, 마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아우슈비츠 가서 했던 것 같은 그런 그 상징적인 거를 통해서 이제 과거 문제를 더 논란을 벌이지 말고 해결하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요번도 이제 요것으로 정리하고 이제 우리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이 한 번 더 역사를 더 멀리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한테 당했나?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구한말 뭐 2조 때 그냥 우리 임금님들은 뭐 구라파에선 배 만들어가지고 뭐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럴 때 그러다가 이제 2조 말에 나라가 망하면서 일본 사람들한테 뺏겼다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국력이. 일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희 책임의 부분도 저희가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이 남 탓이다. 위안부들이 거기 붙들려 간 거는 우리가 나라가 보호를 못 해준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그렇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나라가 좀 일본하고 대등하게 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정치권을 보면 또 한 번 얻어맞을 것 같아요. 좀 강대국에. 걱정이 되시죠? 저는 걱정돼요. 예를 들어 스웨스 같은 조그만 나라도 그 얼마나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자기 국민들 지켜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누가 남겨다 볼 수 없는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서로 단합만 하면은 저는 5,000년 역사 이후에 우리나라 여자들이 언제 저렇게 골프를 잘 쳤습니까? 그러면 기회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럼 어떤 분야에든지 기회만 주면은 참 우리 국민들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해낼 수 있는데, 그걸 이제까지 뭐 하간에 당파 싸움에 막아놨던지, 외래 세력에 뭐 적어도 우리나라가 뭐 한 900번 정도 외래 세력에 그냥 뭐 짓밟히고 그랬다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참 그거는 첫째로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큰 나라 책임이죠. 지켜줘야 되죠. 그럼요. 예. 그럼 지금 솔솔 개혁 얘기도 나오지만은 네. 우리 정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 네. 5년 단임제,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각제, 네. 이제 이런 게 뭐 얘기가 들락날락 하는데 네. 이동관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내년 총선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겠습니다만 그런 논란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거를 조금 분산하는 거는 맞다.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뭐 그런 지금 때가 제가 왔다. 보기엔 대통령보다 국회가 더 센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국회는 지금 자기네 그 기득권을 지키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직도 그 대통령에게 인사권이나 뭐 특히 이 중요한 인사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거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사실은 탄핵이라는 그 방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협치, 그러야말로 선진적인 협치가 가능한 그 시스템. 그러나 해보니까 역시 저도 옆에서 도우면서 참모 역할을 해보니까 5년 단임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예, 1년 연습하고 2, 3년 하다가 나머지 1년 또 내리막길 내려가는 그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좀 고쳐야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동관 총장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의 날들 이 책 가운데 그 어머니의 언어로 소통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예.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촛불 시위를 거치면서 네. 느낀 반성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똑같은 거를 음식 먹으라 그럴 때도 이제 되게 쥐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이거 안 먹을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 몸에 좋은 건데 왜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머니는 그거 몸에도 좋고 먹어보면 맛도 좋으니까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대 정치에서 국민을 설득하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사실 목사님도 아마 목회하실 때 뭐 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어떤 때는 엄하게 질책되고 어떤 때는 따뜻하게. 아니 뭐 목회뿐만 아니라 다 애들 그렇죠. 키울 때 그럼요. 다독거리고 사랑에 그럼요. 물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도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당시에 저희 반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저만 해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아버지 언어로만 얘기했다. 네. 쇠고기 싸고 좋은 건데 뭐가 문제냐. 시장 원리는 맞지만 네. 그렇게 설득하면 안 됐던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언어가 그 국정 소통에 네. 매우 중요한 이 방법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양성성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누님이나 큰 누님이나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분위기와 아주 엄한 또 단호한 이 잔다르크 같은 의미를 다 갖고 계시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다른 어떤 대통령보다 국민 설득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가를 특별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이유라기보다는 어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누구든 그런 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찾아서 불렀던 이제 주로 찬송가가 이거고요. 또 사실은 제가 처음 고백하는 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손이 누나가 불의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컸거든요, 진짜로. 그럴 때 이제 큰 위안이 됐죠, 이런 것들이. 찬송가 부르고 또 이런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네. 예.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이 또 도착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읽어주실 텐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의 30년 지기 애청자 김지혜입니다. 소중한 가족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날 아버지를 고향 산에 묻어드리고 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많이 아프시다 돌아가셨는데 만성 신부전 말기에 뇌출혈, 또 폐암, 사기까지 3가지 불치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 보기에 매우 초라했던 가난한 목회자였지만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했던 분이셨고 또 극동방송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며 매우 사랑하셔서 어려운 형편에도 안 믿는 친척들에게
이름을 전파 선교사로 등록해 주시고 매달 정기적으로 최선을 다해 후원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사옥 건축 때 헌금을 하시고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요즘 일상은 변함이 없는데 아버지가 우리의 삶 속에 안 계신 것이 문득 이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지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족은 주님의 관심 안에 있다고 믿어져 든든합니다.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셔서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곧 만날 수 있지만 참 보고 싶습니다. 남아있는 저희 가족들 모두 아버지 삶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던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2016년 가족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김지혜 올림.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네, 근데 참 감동의 사연이었는데요. 극동방송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늘 생각하셨던 우리 아버님의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되고요. 이렇게 아버님 같은 극동방송 청취자들,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이 방송 전파 사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자랑스러우시고요. 그리고 감사의 사연 감사합니다. 사연 채택되신 우리 김지혜 성도님께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동관 총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계획, 또 비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의 네. 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전에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 극동방송이 방금 아까 사연에서도 가장 큰 교회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특히 그 남북 간의 그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크고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매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도 북한에 가보니까 남북 간의 그 끈을 이어줄 수 있는 동질성을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라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 과거에 뿌려놓은 그 복음의 씨앗들 북한에 그게 지금도 살아남아서 자생적으로 커가고 있는 거를 보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가 그 한민족이 정말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세계에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것은 이 복음의 그 메아리를 통해서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이 그 극동방송이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사역의 그 수단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또 그런 그 과정에서 저도 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미력이나마 힘을 꼭 보태겠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총장님께 축복의 말씀 해주시면. 아니, 저는 공사 사석에서도 뵙고 또 공식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캄보디아를 방문하셨을 때 이제 국빈이기 때문에 그 나라 왕이 이명박 대통령 일행을 그 궁전이로 모시는데 난 우연히 따라갔다가 우리 같은 사람 명단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때 외무장관께서 한 사람이 여기 빠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김장한 목사가 그 국빈 만찬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동관 그때 특보께서 내가 빠지겠다. 내 대신 김장한 목사 가도 되겠다. 근데 기자들 만나서 할 얘기 있다고 핑계는 대서 나한테 양보를 했는데 그때 왜 양보하셨어요? 그건 저희야 말하자면 대통령 참모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때도 제가 듣기로 다른 또 중요한 일정이 있으셨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계를 대표하시는 분이 당연히 가셔서 또 국가를 위해서도 더 기여할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거기 가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거기 총리나 거기 부총리나 만나서 이제 전도하는 게 제 사명이니까. 그런데 쫓아가면은 위상이 되기 때문에 전도가 더 빨리 되죠. 그럼요.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이동관 개인
참 양보도 할 줄 알고 또 도전도 할 줄 알고 좋은 일꾼 한 분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축복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새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시청자 가십시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